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대 서울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정지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고 당면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치매 인지장애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죠.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남성과 여성들이 2030년에 이제 90세 넘게 살 확률이 여성인 경우에는 57% 이상이고 남성인 경우에는 20% 이상이 되어서 전 세계에서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가장 오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오래 사시는 인구 어르신들이요. 우리가 보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72%인데 부부끼리 동거하시거나 아니면 홀로 거주하시는 분이 5명 중 1명 이상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할 때 이제 저희 병원의 교수님들께 많이 여쭤보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10년 전만 했다고 하면 한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는 교수님들이 계셨으나 요즘은 이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핵화 인간,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사는 게 있어서 단촐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자제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도 있지만, 또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제분들하고 같이 안 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인지장애를 진단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본인들 부모님들이 다니는 병원에서 아마 인지장애,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제 환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가족분들하고 합쳐지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게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인지장애 어르신들이 대비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미래 더 나빠졌을 때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 방법에 대해서 또한 법률적인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뭐든지 첫 번째는요, 이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치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요.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 오던 분들이 뇌 질환 또는 뇌 손상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뇌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이전에 잘 할 수 있던 일에 장애가 생겨서 혼자서 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을 치매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매는 어떤 하나의 특정 질환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지기능 저하에서 일상생활에 다 떨어져 있는 특정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질환은요, 대략적으로 한 70개 정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흔한 대략적으로 한 50에서 이제 많게는 80% 가까이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유명한 질환이 알츠하이머 병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 등도 있고 또 흔하게는 뇌출혈 그리고 뇌막염, 뇌종양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외에 갑자기 대사성, 약물성 이런 것에 의해서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치매는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서서히 나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은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25년 정도 이제 치매 환자를 보고 있는데요. 한 15년 전쯤에는 이제 치매로 이제 우리가 이제 치매 임상 척도라고 하는데 치매 임상 척도 1점의 치매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였다고 하면 지금은 기억력이 떨어졌는데 내가 치매 고위험군이냐, 우리 부모님이 치매 고위험군이냐, 치매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확인받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단계를요, 우리가 경도인지장애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경도인지장애라고 진단을 내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치매와 다르게 인지장애는 있지만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던 일상적인 일상생활은 다 정상이어야지만 우리가 경도 인지장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관적 인지장애는요, 우리 부모님이 기억력 장애가 생겼어요. 갑자기 길을 잃었어요. 뭔가 은행 업무를 봤는데 최근에 와서 실수를 했어요. 라고 그런 인지장애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시지만 막상 세부적인 인지기능 검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정상 기준이라고 하는 인지기능의 점수에 있어서 정상 기준이 나타냈을 때는 우리가 주관적 인지장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병률이죠. 너무나도 이제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하나의 축복일 수 있는데요. 오래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옛날에 이제 1960년도 때 우리가 전쟁을 겪었을 때는요.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나가야 됐고 사회 경제적인 재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지 않았어도 사건이라든지 질병이 있어서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의학이 너무 발달하고 우리의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이 너무 좋아지는 상황이 돼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오래 살게 되신 거죠.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오래 살게 되면요. 이 이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유병률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65세 이상의 10명 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치매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4년에는 대략 한 100만 명 정도가 치매를 앓고 있을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이제 치매 유병률이 한 6.5%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유병률이 이제 10.2%로 꽤 높은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경도인지장애 유병률은 어떠냐? 65세 이상의 어르신 5명 중 1명이 경도인지장애입니다. 자그마치 현재 220만 명이 경도인지장애로 우리가 추정 진단을 하고 있고요. 유병률은 대략적으로 22.7%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도인지장애 환자분들이 치매로 넘어간다든지 치매 초기 한 0.5에서 1 정도의 치매 척도의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 척도의 2점이라든지 3점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치매 환자를 돌봐야 되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유병률에 있어서 우리가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걸 예방하고 또 치매로 진단을 했어도 초기 치매에서 어떤 중기 이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늦추는 그런 치료라든지 예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중 1명이 치매이고 8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1명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로 치매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인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매, 인지장애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면담과 검사가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이러한 인지장애에 대해서 면담상에서 확실하게 언어장애, 판단장애, 성격변화와 같은 인지장애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변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료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검사가 신경인지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장 중요한 아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왜 기억력이 중요하냐? 우리가 손가락도 보면요. 엄지손가락이 대략 50%의 기능을 담당하는데요. 우리 인지 기능도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 판단력, 시공간 구성 능력, 물건을 사용하는 능력 그런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력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력이 떨어졌을 때 특히나 인지기능 검사상에서 언어적 기억력은 좌측 뇌이고요. 시각적 기억력은 우측 뇌인데 얘네들은 혈관이 공급하는 것도 각각의 다른 혈관이 공급하고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떨어져 있는데 동시에 이런 언어적 기억력, 시각적 기억력이 떨어져 있을 때 우리가 뭔가 그 속에 숨어 있는 병태 생리 기전이 알츠하이머 병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검사만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기억력은 괜찮은데 전두엽 집행기능, 계산 능력, 판단 능력, 뭔가 일을 빠르게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으면서 약간의 언어 기능 장애가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전두 측두엽 치매도 의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신경인지 검사가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경인지 검사가 한 명을 수행하는데 대략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경도인지 장애일 때는 이 신경인지 검사가 꼭 필요한데요. 이 검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치매 기억장애 클리닉에 있어서는 이 인지검사가 한 3개월에서 5개월, 많게는 한 7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또 시행해야 되는 검사가 혈액검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독성 뇌병증에 의해서도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치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간 기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특히 또 빈혈, 예를 들어서 이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수치가 7.0 미만으로 내려가면 퇴행성 뇌질환이 없어도 굉장히 인지장애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가 있고 뇌신경 매독이 오래 지속됐을 때도 인지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B1번, B12번, B9번이라고 하는 엽산, 비타민 B 계통이 떨어질 때도 인지저하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결핍되어 있거나 문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적절하게 치료를 했을 경우에 치매를 우리가 리버스, 그러니까 원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물 치료를 하기 위한 근거로서 혈액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아포지단백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아포지단백 유전자형이 2번, 3번, 4번이 있는데요. 4번형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알츠하이머병뿐만이 아니라 혈관성 치매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도 조금 올리고 특히나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올리고 우리가 아포지단백 유전자 4번형을 쌍으로 둘 다 가지고 있을 때는 대략적으로 12배에서 14배까지 알츠하이머병의 발생 빈도를 올릴 수가 있고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을 받았어도요. 이 유전자형 4번형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혈액검사상에서 꼭 포함해서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 검사들은요.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께서 만약에 병원에 가게 되면 뇌 영상 검사를 꼭 시행을 합니다. 자기 공명 영상 검사일 수도 있고요. CT 검사일 수도 있는데요. CT는 우리가 한 30m 정도 떨어진 데서 좀 멀리 아마 좀 어떤 정확하게 규명이 되진 않지만 큰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있는지 아주 심한 뇌위축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아닌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는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보기 위해서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만약에 뇌염이 이제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뇌경색이 있고 뭔가 이렇게 뇌전증이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크루츠펠트 야코병 흔하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병들에 의해서 이런 인지저하가 생겼을 때 우리가 뇌파 검사를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뇌척색 검사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두 가지 검사는 사실 흔하게 하는 검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환자 상황에 따라서 또한 의심되는 질환에 따라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검사가 있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뇌 자기 공명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 뇌의 모양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뇌의 어떤 기질적인 모양에서 뭔가 좀 크게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병태 생리를 보기 위한 검사가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고 PET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뇌 자기 공명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 뇌파 검사까지는 나라에서 인지저하가 있을 때는 다 급여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30%, 25에서 30%고요. 나머지 70에서 80%는 나라에서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양전자 단층 촬영 검사는요. 파킨슨병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 지원이 되지만 알츠하이머병이나 기타 뇌염증 아니면 암에 의한
그 자가 면역 뇌병증 같은 게 의심이 되거나 전두 축두엽 치매 같은 질환이 흔하지 않은 질환들이 의심돼서 포도당 대사 펫을 하고자 했거나 아니면 알츠하이머병을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아밀로이드 펫을 찍고자 했을 때는 나라에서 지원이 안 되고 본인 부담 100%로 검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파킨슨병에 의한 경우도 FPCIT 펫이라고 하는 도파 펫을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일정 부분 검사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만 이 트레이서라고 하는 라디오 라이간드를 이제 우리가 투여를 해야 될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100%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용 부담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자기 공명 영상 검사는요, 이렇게 뇌경색을 본다든지, 뇌 안에 물이 차 있는 수두증을 본다든지, 뇌 종양을 본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뇌 위축 소견도 볼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것은 우리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코라든지 머리 모양, 뭐 키, 그런 것들을 보고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성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수행하는 게 PET, 병태 생리를 보기 위한 검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알츠하이머병 펫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이 전체 치매의 대략적으로 50%를 차지한다. 하지만 많게는 80% 정도 차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약간 60대 미만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이 50%지만 대략적으로 80대로 넘어가면 80% 가까이가 알츠하이머병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이 아닌 경도인지 장애가 예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에는요, 우울증인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과적인 소견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 밤에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고, 또한 약을 잘못 써서 그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도인지 장애는 저희가 추적 관찰을 해보면요, 치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빠르게는 뭐 한 몇 년, 늦게는 한 8년 가까이도 치매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알츠하이머 병에 의한 경도인지 장애인 경우에는요, 빠르면 한 2년 안에 치매로 넘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내에 50%가 치매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도인지 장애, 인지 저하가 있는 경우에 이분이 치매로 넘어갈지 아닐지 가장 위험한 병인 알츠하이머 병이 동반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아밀로이드 펫을 찍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는데 알츠하이머 병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아밀로이드 펫을 찍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검사 비용이 처음에 좀 비용이 들더라도 고민을 해보시고 검사를 해보는 거를 권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게 이제 뇌 안에 안 쌓여 있을 때는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약간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지 않은데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보이고요. 만약에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독성 쓰레기 단백질이 쌓여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연탄재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까무잡잡한 약간 회색질로 바뀐 것들이 뇌 안에 쭉 쌓여 있는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는 것들이요,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뇌에서 한꺼번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뇌에서 우리가 이제 한 대략적으로 8군데를 측정을 합니다. 오른쪽 뇌에 4군데, 왼쪽 뇌에 4군데인데요. 이렇게 한 군데에서 시작돼서 점차적으로 퍼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셔서 이분처럼 한쪽 뇌의 일부분만 우리가 눈에 띄는 변화, 바풀 스코어 3점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RCTU 3점인 경우에는 바풀 스코어 3점이라고 판독을 해서 양성 2점으로 저희가 판독을 해외학과에서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매 원인 질환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대한 검사를 다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장기간의 여행이고 긴 여정이고 병태 생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완치 가능한 치매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한 부모님의 병이 진행형인지 아니면 안 나빠질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검사는 첫 번째 진단에 있어서 꼭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PET 검사를 했더니 뭐 알츠하이머 병이든 아니면 전두축지엽 치매든 아니면 루이체병과 같은 파킨슨병을 동반한 치매인 경우에 우리가 다 퇴행성 뇌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퇴행성 뇌질환의 개념은 뭐냐면요. 우리가 아이가 발달해서 점차적으로 성인이 돼 갔듯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의 최대 이제 성장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부터 이제 신경세포가 노화가 돼서 점차 기능이 나빠지는 걸 이제 경험을 하는데요. 아무런 뇌 병태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노화인 경우에는 노화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뇌 안에 아밀로이드라든지 전두축지엽 치매를 일으키는 타우라든지 루이체병을 일으키는 알파시누클레인과 같은 뭔가 퇴행병리성 질환이 뇌 안에 생긴 경우에는요. 이러한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요. 계속 나빠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러한 병태 생리의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은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 알츠하이머 병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 아밀로이드가 제거되는 이제 약이 이제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도 승인이 되어서 이제 한 12월 달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지만 그 약들도 굉장히 효과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 뇌질환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정상 수준, 병이 생기기 전으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인지라든지 생활이라든지 건강 상태의 최적의 수준으로 개선하는 게 치료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기능을 최대한 정상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이러한 인지 기능 저하의 원인이 퇴행성 뇌질환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것들이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병이나 전두축지엽 치매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최선을 다해서 유지를 하지만 나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나빠지는 속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라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신경세포가 위축이 돼서 빈 공간들이 생기는 병, 이게 알츠하이머 병이겠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알츠하이머 병은 뇌 안에 이제 조발성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 병이 생기는 경우는 아밀로이드가 많이 생성될 때, 우리가 청소되는 것보다 더 많이 생성될 때는 우리가 조발성에 의한 병리 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의 노인성 알츠하이머 병은요, 아밀로이드는 일정 부분 생성되는 것은 비슷한데 뭔가 아밀로이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뇌혈관 장벽을 통해서 이제 알파 효소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감마 효소를 통해서 아밀로이드가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분해가 돼서 청소가 돼 버리는데요. 뭔가 이러한 청소를 일으킬 수 있는 뇌혈관 장벽이 망가져서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될 때 아밀로이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밀로이드가 일정 부분 쌓일 때요. 처음에는 약간 올리고모라고 하는 아주 작은 물질로 쌓이기 시작할 때는 일정 부분 신경세포에 손상은 주지만 인지기능 장애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점차 이제 단질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제재로 바뀌면서 그러다가 얘네들이 이제 플라그 형태로 바뀌게 되면 결국은 거꾸로 신경세포 안에 우리가 신경세포의 전달 물질의 통로인 신경섬유가 망가져서 걔네들이 이제 엉키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신경섬유 소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신경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고 영양 공급도 안 되고 신경 전달 물질도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 인지기능 저하도 생기고 신경세포가 괴사가 돼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인지기능 저하, 기억장애, 또한 치매 증상까지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발성 알츠하이머 병은요, 사실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희귀 유전자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최근 일상에 대한 기억 장애가 알츠하이머 병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에 언어 장애나 실행증이 조발성에서는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노인성 알츠하이머 병에 비해서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대뇌 피질이 나타나게 되고 파킨슨 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파킨슨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고 노인성 알츠하이머병 환자보다는 병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유형위자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발성인 경우에는 PS 1번, 2번, APP 유전자의 변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65세 이전에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게 되고 그 외에 아포지단배 유전자형 4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꼭 조발성이 아니어도 노인성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인자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이제 유전자 변이를 알 수 없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한 25%에서 약간 가족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위험인자로는요, 여성이라든지 반복적인 뇌 손상에 의해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요,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옛날 일에 대한 기억은 괜찮은데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들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전에 잘 기억했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이 두드러지게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조금 나빠지면요, 본인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약을 먹었는지 식사를 했는지 뭐 어디 나가서 물건을 사왔는지 그런 본인이 했던 행동까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이전에는 새로운 정보를 잘 기억했는데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증상들도 생깁니다. 이러한 첫 증상이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인지 저하가 점차 나빠지게 되면 옛날 일에 대한 기억력 저하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억력 저하가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닷속에 사는 해마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모양으로 생겼다고요. 뇌 안에 기억력의 문지기 역할을 담당하는 해마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측두엽의 안쪽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내측 측두엽 안쪽에 해마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바로 기억의 관문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억이 뇌 안에 들어가려면 해마를 통해서 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해마가 망가지게 되면 새로운 기억이 뇌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이 저장하지 못해서 기억장애가 생기는 거고요. 나중에 나머지 뇌 영역도 다 망가지게 되면 해마를 통해서 새로운 기억들이 뇌 안에 측두엽의 바깥쪽이라든지 두정엽이라든지 전두엽에 저장이 되는 오래된 뇌 기억도 망가지게 되면 옛날 기억력도 없어지게 되는 기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두정엽 기능이 떨어지면 길도 잃게 되고 계산 능력도 저하가 되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표현도 안 나오고 물건 이름도 생각이 안 나고 유창성 이해력도 떨어지게 되고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지고 계획 세우는 것도 어려워지고 또한 성격 변화가 생겨서 이전에는 굉장히 부드러우셨던 분이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이전에는 굉장히 까다로우셨던 분이 오히려 조금 유해지고 순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망상장애도 생기고 환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병의 경우가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라는 약을 쓰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저희 의사들이 연구자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연구 결과에 의한 결과인데요. 약을 썼을 때 나빠지는 속도와 약을 안 썼을 때 나빠지는 속도가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치료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해서 약 30%로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있느냐?
아세틸콜린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을 올려주는 약, 만약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다 그러면 이런 혈관 위험 인자도 조절해야 되고, 수면장애, 우울증도 조절해야 줘야 되고, 헤모글로빈이 떨어지는 빈혈도 조절해야 되고, 비타민 B군이나 D군이 떨어졌을 때도 보충해 줘야 되고, 그 외에 만약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뇌 영양제인 긴코민이라든지 콜린 알프스렉트를 의사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다 같이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치료를 저희는 칵테일 치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약은요, 아세틸콜린인데요.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뇌신경세포를 하나의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동차에 엔진이 있는데요. 엔진을 망가뜨린 거는 이제 우리 가장 흔한 병이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니까 알츠하이머 병으로 말씀드리면,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자동차의 엔진은 계속 망가지는 겁니다. 공장이 망가지는 거죠. 하지만 공장이 아직까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는 공장에 원료를 조금 더 많이 넣었을 때는 공장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의 어떤 신경전달 물질 중에서 인지기능과 연관된 물질이 아세틸콜린인데요. 아세틸콜린을 투여했을 때 인지기능이 일정 부분 개선이 돼서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사이에 조금 좋아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 후에는 어쩔 수 없이 나빠지지만 이런 아세틸콜린이 들어가면서 신경세포를 약간 조율하고 아밀로이드도 조율하는 효과가 있어서 나빠지는 속도를 한 30% 정도 늦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지만 결국 이 약들은요, 아세틸콜린을 조절하는 역할만 할 뿐이지 아밀로이드를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치매, 알츠하이머 병은 진행되고 나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중기로 넘어가게 되면요, 비정상적으로 뇌신경세포가 과흥분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글루타메이트 이제 신경체인데, 얘네들을 이제 조절하는 약이 이제 우리가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 약인데, 비정상적으로 흥분된 이 글루타메이트를 조절하는 억제제를 사용해서 조금 환자분이 과흥분 상태라든지 주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약간 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민한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 조절해 보는 역할을 담당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아세틸콜린을 증진시켜주는 약으로 도네페질, 위바스티민, 갈란타민, 메만틴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을 투여하면요, 우리가 신경세포는 이런 신경전달 물질이 확 올라가면요, 약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좋은 효과로 인지기능이 약간 개선되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가 약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지면서 점차 인지기능이 이제 나빠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약을 쓰지 않았던 군에 대해서 비교하면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가 있고, 만약에 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더 빠르게 나빠지기 때문에 약을 유지하는 것을 의사들은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과정, 병원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고 난 이후에는요, 처음에 진단했을 때 이제 따로 사시는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이제 많이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보호자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알아봐 주시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연결을 해주고, 내가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보호자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하나 권유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핸드폰인데요. 핸드폰을 최근 한 2년 사이에 조금 좋은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IT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셔서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금 제가 이제 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약의 효과가 참 30%밖에 안 되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약이 먹었는데 한 30%의 환자에서만 효과가 있었다. 그럼 그 약이 과연 식약처라든지 미국 FDA에서 승인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만큼 이러한 알츠하이머 병이나 여러 가지 원인의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미비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이어도 승인이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 치료도 비교적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약을 잘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을 꼭 챙겨 드실 수 있도록 챙겨야 되는데 약은 식후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용법도 간단하게.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인지장애와 연관돼서 약을 드신다고 그러면 다른 당뇨나 고혈압이나 다른 약을 드시는 탁과 교수 선생님들께 어머님, 아버님이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번에 드실 수 있도록 약을 용법을 바꿔달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한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을 같이 처방을 받고 이제 약국에서 상담을 하시고 좀 조제를 이제 한 봉투 안에 넣으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만약에 다니시는 병원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병원이다 그러면 한 약국에서 그 약을 조금 묶음으로 조금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스테이플러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서 같은 이제 패키지 안에 포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따로 사시는 경우에 어떻게 약을 챙겨야 되느냐. 이제 첫 번째는요, 이제 보호자분이 방문하시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일주일마다 방문합니다, 2주마다 방문합니다 할 때는 그 방문하는 날짜만큼의 약을 갖다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드렸던 약이요, 잘 드셨는지 약의 개수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본인은 기억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는 잘 먹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데요. 이렇게 약을 먹었다, 잘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그걸 이제 완전히 믿지 않고 조금 이제 눈앞에서 확인하면 좀 기분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살짝 확인해서 정말 개수가 몇 개가 남는지 몇 개가 모자라는지 확인하시고 그 개수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따로 사시는 경우에 약이 너무 중요한데 이 약 복용하는 게 보호자분들에게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약을 자꾸 잊어버리시면 환자분도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지 기능이 일정 부분 유지되시는 분들은 저는 약을 드시고 달력으로 체크를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제 만약에 이제 날짜까지 기억하시는 좋은 분들은 전자시계 알람을 이용해서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드시는 경우에 띵띵띵띵 울리면 아침약, 저녁에 띵띵띵띵 울리면 저녁약 드시는 걸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또한 이제 이렇게 알람을 이용할 때 약 달력을 이용해서 약에 아드님, 따님께서 미리 이제 약 달력에다 약을 꽂아 주시면 본인이 오늘 날짜를 확인하고 약 달력을 보고 이제 내가 그 날짜에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어렵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전자시계가 없을 때 또 내가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뭔가 시계를 통해서 날짜를 잘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은 약 드시고 달력으로 체크하는 것이 하나의 인지활동이기 때문에 아침 약을 드셨을 경우에는 동그라미, 점심 약을 드셨을 때는 X표, 또 이제 저녁 약까지 드셨을 경우에는 완전히 빨간색 동그라미로 치셔서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드셨다라는 거를 하나의 인지활동처럼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외래에서 정말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너무 같은 질문을 많이 한다. 특히나 이제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많이 하십니까? 라는 정말 보호자분들이 너무 괴롭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요, 굉장히 놀라운 비디오를 사실 한 2, 3년 전에 발견했습니다. 소리가 조금 키워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법륜 스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상담하시는 보호자분이 이제 치매 환자분을 돌보시고 계시는 이제 따님이신데, 이제 어머님이 자꾸 아드님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아드님을 찾으시는데, 이 아드님을 찾으시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너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내가 너무 괴롭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륜 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네, 그래서 지금 소리가 안 나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법륜 스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비디오 클립을 넣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치매 환자분은 이 인지장애 때문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말을 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것은 인지장애, 치매가 아니시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뭔가 이 사람의 인지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 칠판이라든지 종이에 대화 내역을 기록해서 확인하도록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하루의 스케줄을 걸어둔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으로 이제 법륜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질문을 반복하더라도 화내지 말고 끈기 있게 잘 대답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근데 정말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이 반복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방금 내가 반복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그런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그 환자분께서 걱정이 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써주시고 이렇게 읽어보셔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정말 이게 어려운 경우에는 조금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환자분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같이 했을 때는 약간 주의를 돌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거를 조금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행동으로,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는 행동으로 바꾸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물건을 너무 많이 찾는다. 왜 이렇게 물건을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같은 물건을 되도록이면 항상 같은 위치에 놓고 수납 공간을 최소화하고, 외출 시 이제 필요 물품을 목록을 문 앞에 붙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현관문에 메모판을 붙여두어서 외출할 때 필요한 물건이라든지 문 단속을 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것들은 체크하실 수 있도록 기억력이 떨어진 것들을 보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도 일정 부분 한 3개월 정도 인지 기능에 조금 덜 나빠지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약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질문이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순수하게 기억장애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환자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 법륜 스님의 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떤 것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 이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이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 말고 새로운 치료제가 없느냐? 너무나도 많은 뉴스가 이제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새로운 단일 항체 치료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세대가 에듀헬름이 있었고요. 네, 2세대가 레켐비, 이제 3세대 도나네맙까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간타네루맙, 크레네주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약들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코비드-19일 때 하나의 백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백신들이 굉장히 개발이 됐는데, 처음에 나왔던 백신보다 그 다음 단계로 더 좋은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세대 레켐비가 이제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승인이 됐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나네맙까지 이제 승인이 됐는데, 이런 다음 세대로 나오는 약들이 조금 더 좋은 약일 수 있고, 지금 연구 단계에 있는 약이 조금 더 좋은 약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에듀헬름은 이제 실패한 약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약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비용도 굉장히 고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이제 승인이 나지 않고 이제 실패한 약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약으로 이제 레켐비가 올해 이제 승인이 나서
대략적으로 많은 대학병원에서 한 12월경부터 이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이렇게 침착되어 있는 경우에 아밀로이드 이 주사약을 이제 투여를 했을 경우에 아밀로이드를 이제 이 뇌신경 의 어떤 그 혈관을 통해서 뇌 안으로 들어가서 신경세포 사이사이에 침착되어 있는 아밀로이드를 끄집어내서 혈관벽을 통해서 혈관벽을 투과해서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역할을 통해서 아밀로이드를 청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도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덜 나빠지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카네맙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18개월 정도 연구 결과를 진행을 했더니 위약군 대비해서 전체적인 인지기능 포함한 일상생활에 있어서 덜 나빠지게 하는 효과가 대략적으로 한 27%의 늦추는 효과, 슬로잉이 있었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또한 아까 보여드렸던 거 마찬가지로 아밀로이드 펫을 찍었을 때 위약군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밀로이드가 그대로 계속 쌓여지는 게 진행이 되는데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이 단일 항체 치료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아밀로이드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18개월 뒤에는 대략적으로 60% 이상이 아밀로이드가 청소가 되는 효과를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승인이 난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단계로 도나네맙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요. 이제 레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적인 임상 척도가 덜 나빠지게 했는데 이 도나네맙 같은 경우에는 아밀로이드뿐만이 아니라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점차 진행되면 또한 모든 퇴행성 뇌질환에서 타우 단백질의 변성이 결국은 신경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인지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타우 단백질의 변성도 치료를 하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치료를 했던 군이 오히려 굉장히 좋아지게끔 만들어서 대략적으로 이제 베이스 라인에서부터 24% 정도 덜 타우 단백질이 나빠지게 하는 것을 늦췄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고 또한 레캄비와 다르게 인지기능 개선 효과도 일정 부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약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약은 이제 미국은 승인이 됐고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승인하기 위한 프로세스로 임상 시험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아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하고 약값 비용 때문에 이제 취소가 됐다는 승인이 이제 위드로됐다는 이제 에듀헬름 외에도 레캄비라든지 또한 도나네맙도 다 아밀로이드를 혈관을 통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 혈관이 좀 약해져 있는 경우에는 혈관벽이 찢어지면서 뇌 부종도 생기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뇌 출혈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작용은 제가 아까 설명은 안 드렸지만 우리가 뇌신경세포의 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도 일정 부분 속이 울렁거린다든지 악몽이 생긴다든지 또한 뭐 약간 이제 어지럼증이 발생한다든지 또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들어서 약간 이제 부정맥이라든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부작용까지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이제 단일 항체 치료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뇌신경을 약간 조절하고 뇌혈관벽을 조금 이렇게 자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정 부분 부종, 뇌출혈이 다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카네맙보다 도나네맙이 이제 아밀로이드도 감소시키고 또한 인지점수라고 하는 IADS라고 하는 것을 이런 2.9에서 3.2 정도 위약군 대비 조금 효과를 이제 입증을 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혹시 조금 더 좋은 약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약 효과가 좋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밀로이드를 많이 끄집어내다 보니까 부작용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나네맙이 일정 부분 레카네맙이 아리아라고 하는 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대략적으로 이제 10 내지 14% 정도 있다고 하면 도나네맙의 경우에는 효과가 더 좋아서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 20에서 30%의 아리아라고 하는 뇌부종, 뇌출혈과 같은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카네맙을 쓸 건지 도나네맙을 쓸 건지는 굉장히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면밀하게 결정을 해야 되고, 레카네맙을 당장 사용하지 않아도 앞으로 한 1년 안에 도나네맙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드러그 오브 초이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무기라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장 이러한 모노클로날 항체를 치료하지 않아도 계속 좋은 약이 개발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램토네툭 같은 그런 또 조금 더 개량 신약들이 또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약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보호자분이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알츠하이머 병을 진단을 내리면요, 대부분의 대략적으로 한 70%의 환자분이 아니라 이제 보호자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고 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빨리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무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서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이 생긴 건 아니냐, 왜 우리 부모님이 이런 병이 생겼냐라고 이렇게 굉장히 한탄을 하시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치매를요, 교통사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는요, 아무리 열심히 예방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100% 예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처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지금 아까 제가 90세 이상 살 확률이 대략적으로 50% 이상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90세 이상이면 2명 중에 1명은 치매가, 인지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용에 대해서 길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고 나한테도 올 수가 있고 우리 부모님 중에 2명 중에 1명은 오고 나머지 1분도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장애, 이상행동, 일상생활 능력인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것들을 조금 증진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는 거는 개선시키고 개선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 기억 장애가 가장 특징적인 건데요. 그런 개선할 수 없는 증상은 받아들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인을 제거하고, 만약에 이미 신경세포가 많이 망가진 경우에는요, 이 신경세포 재생을 시켜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줄기세포 재생 치료는 일정 부분 루게릭병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효과가 아직 미비하고 사용할 수 없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퇴행성 질환은요, 이렇게 조금씩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남아있는 신경세포의 신경예비능, 인지예비능을 유지하다가 정말 한 5년에서 한 7, 8년 동안 안 나빠진 상태에서 갑자기 뚝 나빠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상생활의 능력이 떨어져서 사망하시게 되는 요 기간을 짧게 만드는 게 우리의 치매 경과,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진단을 만약에 받았다 하면요, 가족 전체가 아셔야 됩니다. 뭐 아드님, 따님이 1명이 진단을 받을 때는 가셨어도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 전체가 아셔야 되고, 또한 이제 첫 진단부터 가족 회의를 통해서 눈높이를 맞춰야 되고, 이러한 눈높이를 맞추는 과정에서 어머님의 인지장애, 아버님의 인지장애와 연관된 카톡방만 따로 만들어서 변화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서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보존적으로 아니면 약간 이제 우리가 환자분을 배려할 수 있는 방향에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소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3녀 1남인데 다 외국에 나가 있고요. 저만 한국에 있습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은 이제 85세시고
저희 아버님은 사실 이제 똑같은 85세신데 약간 전두축지엽 치매가 생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의 증상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님이 이제 굉장히 이제 미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본인의 이제 이런 꾸미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85세 할머님이시기 때문에 밖에 나가실 때도 화장을 하시고 모자를 꼭 쓰시고 이제 약간 우산을 들고 이제 이렇게 나가셔서 이제 인지 활동이랑 사회 활동을 한 3시간 정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 나이에 저렇게 꾸미는 것은 바깥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을 먼저 설득을 해서 어머님이 이제 핵심 주 보호자분이시니까 어머님한테 아버님의 이런 인지장애가 어떤 이제 전두축지엽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갈 때 무조건 아버님이랑 같이 나가셔라. 아니면 아버님한테 어딜 나갔다 오시겠다. 대략적으로 언제 들어오겠다. 또 만약에 나갔을 때 나랑 연락을 하려면 꼭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라. 그렇게 설득을 하고 난 이후에 아버님의 망상이 훨씬 나아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핵심 주 보호자를 정하고 그 핵심 주 보호자가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톡에다가 소통하시고 하지만 이제 계속 나빠집니다. 그래서 환자는 계속 변화하고 암과 다르게 굉장히 길기 때문에 주 보호자분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주 보호자분을 정하되 다음과 같은 것도 하셔야 되는데요. 뭐냐면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가족과 다른 가족 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메인 보호자분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어머님과 연관된 아버님과 연관된 여러 가지 이제 고통에 대해서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를 돌보지 않는 가족의 치매 상태에 대해서 또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돌보시는 분이 왜 이렇게까지밖에 못하냐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변화 상태에 대해서 만약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가족 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만약 이런 가족 간의 조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제3자의 객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핵심 주 보호자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요, 그 보호자에 대한 경제적인 아니면 심정적인 배려를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렇게 인지저하, 치매를 진단받았을 때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또 뭐 가까운 분들에게 꼭 인지장애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근 경찰서에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사실 이제 배회 증상이라든지 길 잃는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악화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9년에서 한 15년 정도 걸립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초기, 중기, 말기까지 나빠지게 되면요. 보호자 이름도 잊어버리고 위생 몸치장도 불가능해지고 수면장애도 발생하고 성격 및 감정 변화도 발생하고 기복도 생기고 망상, 환시, 초조 증상도 생기고 더 나빠지게 되면 이제 와상 상태로 이루게 되죠. 완전히 의미 있는 말도 못하고 침상장애, 침상생활로서 삼킴장애도 생기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위식도관 삽관을 어떻게 할 건지 폐렴, 욕창 등 감염이 왔을 때 이걸 항생제 치료를 할 건지 병원에 오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할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진단받고 이런 나빠지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는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환자분이 나빠졌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병의 경과로 나빠진 거지 보호자분이 잘못해서 나빠진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보조를 우리가 해드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드님, 따님도 본인의 일상적인 생활이 있고 24시간 돌보는 게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나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시설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입소를 하게 되는 걸 결정을 하게 되고 그때 당시에 절대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에 입소를 결정을 하더라도 절대 자책을 하시거나 우울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설에 입소한 이후에도요, 지속적으로 돌봄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돌봄이냐? 우리가 이제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요즘은 조금 이상한데요.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설을 이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시설에 갔어도 뭐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하셔서 환자분에 대한 돌봄을 지속하시고, 이런 돌봄이 좀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약을 복용해도 기억력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약이 기억력을 좋게 만드는 약은 아닙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도 신경세포가 망가지고 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점점 나빠지고요. 아밀로이드를 청소하는 약도 있지만 걔네들이 결국은 일정 부분 신경세포가 망가진 경우에는 신경세포를 재생하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약들도 결코 기억력이 좋아지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환자분들이요,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크게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과성 전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갑자기 발생한 환자분은요, 갑자기 기억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놀라서 병원에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퇴행성 뇌질환은 신경세포의 병태 생리가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가 아주 서서히 한 대략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뇌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그냥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기억력이 잠깐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렇게 많은 걸 기억하지 못해. 나는 웬만한 중요한 것들은 다 기억하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한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진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환자분이 당신은 알츠하이머 병이고 알츠하이머 병에 의해서 인지장애가 생겼다. 앞으로 치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야 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뇌의 여러 가지 이제 병태 생리 때문에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요, 본인이 나의 상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방금 전에 그러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병식인식불능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인식을 아무리 우리가 일깨워 주려 노력을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법륜 스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치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받아들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저는요, 이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내일 갑자기 치매가 생긴다라고 이제 되면 우리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질 텐데요. 내가 이게 치매가 생기는 것을 알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모르고 싶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진화론적으로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뇌가 변화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 이러한 슬픈 과정을 인식하지 못하게 감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 기전 때문에 본인이 이런 퇴행성 뇌질환, 치매에 걸렸다는 거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환자분에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는 사실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환자분의 상태에 맞춰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면밀하게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약간 이런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인 경우 또 본인이 기억력이 확실히 떨어졌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이제 알츠하이머 병이 있다라고 처음에는 말씀드리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제가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호자분이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요, 보호자분과 환자분 사이에 약간
감정 사이에 골이 생길 수가 있고 약간 이제 보호자분에 대한 환자분의 상처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쁜 역할은 의료진이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는요, 사실 본인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혼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고 난 다음에 제가 가능한 외래 이제 만약에 보호자분들이 오실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전화로라도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말씀드리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좋은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비디오 클립 보여드렸던 이제 법륜 스님의 말씀대로 지적하거나 절대 윽박지르거나 화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잘못된 실수를 했을 때 결국 보호자분에 대한 나쁜 감정을 갖게 되고 환자가 이러한 잘못된 주장을 했을 때 만약에 고치려고 하고 자꾸 이걸 윽박지르게 되면 환자분은 이제 감정만 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억의 회로는 망가지지만 감정의 회로는 망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방금 그 상황에서 본인이 뭘 잊어버렸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내가 우리 딸이나 아들한테 꾸중을 듣고 혼났다라는 감정만 남기 때문에 오히려 인지장애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불안과 우울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 환자의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내재적으로 반복한 환자분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은 유지할 수 있도록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환자들의 능력을 발견해서 잘했다. 약을 잘 드셨을 때 칭찬해 주시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인지활동, 운동 같은 거를 열심히 했을 때는 자꾸 칭찬해 주시는데 이때 칭찬해 주실 때는요. 우리가 감각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어깨를 살짝 안아준다든지 손을 만져준다든지 조금 이렇게 딱 눈을 마주치면서 손을 꽉 잡아주는 그러한 오감을 이용해서 칭찬해 주는 게 환자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요. 사실 약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영양, 인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때 골고루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어르신들은요, 뭐 이렇게 갑자기 뭐 나이가 드셔서 뇌에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하시면서 아니면 심내 혈관에 좋은 음식을 드신다고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안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틀린 행동이고 매일 킬로그램당 1.0g의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70kg이시면 70g 정도, 만약에 60이면 한 60g의 단백질 섭취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50g 이상의 단백질 섭취는 해야 된다. 그렇게 환자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뇌에 좋은 음식으로는 저희가 항상 야, 생, 견과 유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접시의 야채, 나물 반찬을 드시면 되고요. 일주일에 3번 이상 생선,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또한 식사를 하실 때 밥은 잡곡밥, 콩이 들어있는 잡곡밥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을 드셔야 되고 과일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블루베리, 그래서 한 국저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냉동 블루베리도 충분하게 항산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과일을 드신다고 하면 매일 드시는 게 좋고 또한 만약에 경도인지장에 아밀로이드가 쌓여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뇌에 가장 좋은 이제 올리브 오일을 엑스트라 버진으로 된 것을 하루에 한 밥숟가락 정도 크기로 드시는 게 좋고 참기름보다는 들기름을 드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아까 제가 킬로그램당 1.0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붉은색 살코기도 주 2회 정도는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비타민 B군은 사실 야채를 통해서 흡수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거의 한 손만큼을 매일 드셔야 되는데 그렇게 드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비타민 B군을 미리 흡수한 소고기, 돼지고기에 저장되어 있는 비타민 B군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붉은색 살코기를
주 2회 이상, 저는 한 3회 정도라고까지 말씀드리는데요. 꼭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인지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순수하게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뇌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붉은색 살코기는 주 1, 2회, 그리고 가금류도 주 1, 2회를 드시고 나머지는 단백질을 섭취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섭취 제한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버터, 치즈, 페이스트리, 패스트푸드이고 또 우리가 이제 가공된 육류라고 하지요. 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사실 챙겨서 드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식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배송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흔하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입니다. 비빔밥 안에 이제 야채도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약간 삶아서 데치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고 거기에 일정 부분 한 50g 정도 이상의 고기를 갈아서 넣으면 이제 흡수도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비빔밥 같은 거를 많이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렇게 식사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주 몇 회 정도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갖춰져 있는 음식을 배송하는 이런 영양식단을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풀무원에서 있는 것도 있고 뭐 한번 찾아보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는 식사를 하시고 나머지 한 끼는 영양음료로 대처를 하셔도 됩니다. 대신 영양음료로 한다 그러면 충분한 칼로리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계산을 해서 만약에 단백질 어느 정도 이상 칼로리도 어르신들도 대략적으로 한 1200에서 1500 정도의 칼로리가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해 주셔야 되고 또 이제 또 하나 좋은 점은 만약 근처에 복지관 같은 데를 알아보셔서 많은 복지관들이 이런 경로 식당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의료급여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무료 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료 급식이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요. 한 끼 식사 비용이 거의 한 4,0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미만의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저렴한 식사를 또 제공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알아봐 주시고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식사를 잘 못한다고 생각이 됐을 때는요. 꼭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몸무게를 체크해서 달력에 기록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카톡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카톡방에 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무게가 식사량도 줄은 것 같은데 몸무게가 10% 이상 감소했다. 그러면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서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이게 칼로리가 떨어져서 감소한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결국 인지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사망하시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뇌경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몸무게가 감소할 수 있는 나쁜 질환이 생긴 건 아닌지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운동. 네, 운동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운동을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는요, 이분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처음에 이렇게 이제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을 때는요, 저는 1:1 PT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1:1 PT를 안 하시고 혼자 충분하게 걷기도 가능하고 아무런 신체 건강 상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중등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총 150분 이상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나눠서 50분에 3번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30분을 5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유산소 운동 외에도요. 근력 강화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근력 강화 운동이 앉았다 일어나기, 팔굽혀 펴기, 계단을 오르기고요. 그 다음에 균형 증진 운동도 꼭 하셔야 되는데요. 발가락이나 발꿈치로 걷기, 한 발로 서보기, 의자에서 이렇게 손으로 짚지 않고 손을 모은 상태에서 바로 일어날 때 뒤로 넘어지지 않으면 균형 감각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주일에 한두 번
부모님을 방문하셨을 때는 이런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균형 증진 운동을 같이 한번 해보셔서 변화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 그러면 시니어 PT 프로그램이 있는 PT샵을 등록을 해서 1대1 PT를 시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몇 개월 정도는 꼭 이렇게 가능하면 해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PT 프로그램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운 경우에는 운동이 가능한 복지관 또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역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제공해 주시면 꽤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 하실 수 있다 그러면 만나셨을 때 유튜브를 연결을 해서 또 핸드폰에 아까 제가 최근 한 2년 사이에 조금 핸드폰을 바꿔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안에 여러 가지를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스트레칭하는 영상, 국민체조 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데요. 이 국민체조 영상을 깔아주셔서 이제 한번 제가 틀어보면요. 국민체조 영상을 틀어보셔서 같이 운동을 하시고 얼마만큼 잘하시는지 보셔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과 함께, 또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게 이렇게 가다 보면요. 온 지역에 여러 군데에 이런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기구들이 실제적으로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면 꼭 1시간 그 지역 공원에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시도록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또한 만약에 혼자 사시더라도 가까운 지인분들이 계시면 그 지인분들과 함께 짝꿍을 이루어서 운동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꺼번에 2시간을 하면 힘들기 때문에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으로 나눠서 오전에 30분은 유산소 운동, 30분은 근력 강화 운동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제가 아까 신경세포, 우리 몸은요 자동차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자동차 중에 우리 무릎이 타이어 바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면 우리가 타이어 바퀴가 마모가 되어서 갈아 끼워 넣어야 되듯이 무릎도 갈아 끼워 넣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요, 무릎 보호대, 요즘 굉장히 좋고 간단한 무릎 보호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셔서 무릎이 더 이상 상하지 않은 방법에서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께 그걸 맞춰드리는 게 좋고, 만약에 무릎이 좋지 않거나 걸을 때 조금 힘든 경우에는 우리가 노르딕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등산용 스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문 걷기용 스틱도 있지만 꼭 전문 걷기용 스틱이 아니라 등산용 스틱을 사셔서 밑에 바퀴에 이런 고무 바킹을 떼지 말고 그대로 이용하셔서 30분 이상 걸을 때는 요 스틱을 꼭 이용하셔서 걷게끔 하시면 우리가 향후에 더 오래 걸으실 수 있고 무릎을 더 오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거, 그래서 인지 능력이 좋으신 분은 첫 번째가 운동이겠지만 인지 능력이 약간 떨어지시는 분은 사회활동을 통한 인지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등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레벨로 나눈다 그러면요, 조금 어려운 게 평생학습관 등록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정말 보호자분께서 이제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쁘기 때문에 저희 남편이 저희 어머님의 이제 평생학습관을 등록하기 위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인터넷으로 등록을 합니다. 네, 이 평생학습관 등록은요, 정말 거의 한 1시간 만에 거의 이제 프로그램이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부지런하고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이런 걸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6개월에 한 번씩 체크해서 평생학습관 등록하는 거 첫 번째입니다. 그 외에는요, 아주 우리가 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박물관, 미술관 꼭 말씀드리는데 매주 박물관, 미술관을 주 2, 3회 정도 방문해서 한 30분 정도 거기에 제공하고 있는 하나의 전시관만 보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반복하셔서
내가 그때그때 갔던 거를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평생학습관, 박물관, 미술관이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지역사회 치매 제공 인프라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치매 안심센터. 전국에 25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매 안심센터를 이용해 보시고, 또한 치매 안심센터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복지관을 확인해 보시고 인터넷으로 다 확인해 보시고요. 제일 가까운 것은 옛날엔 동사무소였지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에도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확인하시고 부모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주 1, 2회 정도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활동은요, 놀랍게도 인지활동을 하면 뇌신경세포의 기능적 변화를 일으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경세포 재생이 되면서 어떤 치매 예방이라든지 악화 방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이런 인지훈련을 했을 때 집에서 하신 분이 계시고 또 모여서 병원이라든지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활동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요. 놀랍게 집에서 하신 분이나 센터나 병원에 오셔서 하신 분 두 분 다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그렇지 않은 이제 위약군, 인지치료를 하지 않은 군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집에서 하셨던 군보다 지역사회에 오거나 아니면 병원에 오셔서 인지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우리가 BDNF라고 하는 신경보호인자가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또한 인지기능 개선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지치료를 중단했을 때 그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 했다든지 아니면 모여서 인지 프로그램을 했던 경우에는 집에서 혼자 하셨던 군에 비해서 덜 나빠졌다는 것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인지훈련이나 운동을 하실 때 무조건 사회활동을 겸해서 인지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알아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게 난이도 상중하가 있는데요. 치매 예방일지, 아까 말씀드렸던 약 복용하기, 타블렛 컴퓨터 이용하기, 신문 활용, 노래, 새로운 언어, 악기 배우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중으로는 이제 초등학생용 학습지, 그리고 이제 성경, 불경 책 필사, 그 다음에 난이도 하로는 뭐 유치원 학습지, 컬러링부, 글자 따라쓰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일기는 기사를 정해서 3번 정도 정독해서 6하 원칙에 맞춰서 방금 읽었던 내용을 한번 적어보셔라 이렇게 하는 거를 가족분이 같이 하시고 나서 혼자 하실 수도 있게끔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방문하셨을 때마다 한번 해보셔서 인지기능이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 나빠졌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전산화 디지털 인지훈련 프로그램도 개발이 됐기 때문에요.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인터넷으로 다운받아서 하시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이제 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셔도 되고, 또 쉽게 인지훈련 책자를 사셔서 하루에 1~2페이지 정도 풀어보시도록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요즘에는 이제 구몬이라든지 대교에서 이렇게 인지저하가 있으신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시니어 인지케어 서비스, 액티브 라이프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저런 것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해봐서 어머님한테 맞는 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용 학습지도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맞는지 모를 때 또 어머님의 단계가 구몬이라든지 대교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어머님, 아버님의 단계를 결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게 맞는지 모르니까 2월 된 거, 작년, 재작년 거 초등학생용 학습지를 사셔서 1, 2학년 것도 하나, 두 개 사시고 3, 4학년 유치원 다 사봐서 어머님, 아버님이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인지훈련이라고 하는 건요, 너무 쉬운 것만 해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약간 어려운 것도 하셔야 되는데 또 너무 어려운 것만 하시면 굉장히 내가 이런 것도 못했다라는 느낌 때문에 좌절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려운 거, 쉬운 거 이렇게 약간 혼합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훈련을 할 때요, 또 하나 제가 이제 권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사진첩인데요. 옛날 우리가 보통 이제 슬프고 불행했을 때는 사진을 찍지 않고 항상 행복했을 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 사진첩을 꺼내셔서요,
포스트잇으로 여기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고 이때가 몇 년도 대략 언제고 누구랑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언제였는지 그런 걸 포스트잇으로 정리하면서 인지활동을 간단하게 해보셔도 되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에 옛날 영화, 비디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때 당시의 상황, 이거를 봤을 때 혹시 어머님, 아버님이 생각나는 옛날 이야기가 있는지 같이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어렸을 때 아드님, 따님의 옛날 즐거웠을 때 찍었던 여행 갔을 때 비디오를 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 또 집 근처에 평생 학습관이 있다면 옛날 신문을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씩 꼭 보고 읽고 공부하셔라. 아까 제가 지금 신문 일기 쓰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독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 과거 신문을 보면서 인지훈련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 예방 일지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는 나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일지는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빠짐없이 쓰는 것을 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꼭 이렇게 일지를 만들지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노트를 이용해서 내가 인지활동을 뭘 했는지, 운동을 뭘 했는지, 사회활동을 뭐 했는지, 오늘 뇌 건강의 식사로 야생 견과류로 어떤 것을 먹었는지를 한번 쭉 적어보시게 하고, 내일 계획, 내일은 누구를 만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적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첫 번째가 항상 날짜가 되겠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무슨 요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했을 때 내가 오늘 나의 인지활동에 대해서 금메달을 줄지, 은메달을 줄지, 동메달을 줄지 이런 내용들을 결정을 해서 한번 같이 보호자분이 같이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인지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제가 이제 외래에서 말씀드리면 보호자분이 약간 도움을 주시지만 환자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치매 예방 일지를 열심히 이렇게 써오셨고, 심지어 이제 본인이 이런 사회활동 했던 거에 대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서 붙여 놓으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네, 이제 요양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진단받고 무조건 첫 번째 하셔야 되는 하나의 준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진단서를 받고 제출하셔야 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 전화 1577-1000에 전화를 하셔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안내를 쭉 해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신청을 하시고,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집에서 부모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라고 주시면 그 의사소견서를 병원에 의료진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지저하가 있는 경우에는요, 인지지원 등급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치매가 아닌 경우에는 탈락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인지지원 등급으로 나올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주 2, 3회 정도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하는 데이케어 센터를 인지지원 등급으로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만약에 떨어지는 경우에는요, 그런 경우는 요즘 거의 없지만 다시 또 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요양 등급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먼저 준비하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게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나중에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급하게 사용할 때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인지지원 등급이라든지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할 때 처음에 가장 힘든 거는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환자분께서 이런 주야간 보호센터를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야간 보호센터를 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의료진, 담당 주치의 선생님이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10명 중에 10명은 다 안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몇 번의 과정에 거쳐서 설득을 하게 되면요, 10명 중에 9명은 굉장히 잘 다니시고, 대부분은 처음에는 재미없다고 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즐겁게 재밌게 다니시고, 또 거기 프로그램이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이제 거기에 오래 다니셨던 이제 중등도로 나빠지신 치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디 가셨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아침에 그 시간에 일어나면 모자 쓰시고 립스틱도 바르고
옷도 가족분이 이렇게 미리 챙겨놓은 윗도리를 챙겨 입고 나와서 문 앞에 서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님이나 아드님이 어디 가냐고 여쭤보면 어디 가는지는 기억을 못하지만 본인이 재밌는 데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습관처럼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바뀌기 때문에 꼭 시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시도한 이제 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두 번째가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가족들이 뭔가 일이 생겼는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뭔가 누군가가 좀 24시간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단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종일 방문 요양을 연간 20회 정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을 해두셨다가 이런 급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이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꼭 미리 신청을 해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 정말 여의치 못한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모든 걸 다 설명드릴 수 있지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치매 어르신, 인지장애 어르신들은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지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뭐 1, 2년 사이에 텔레비전에 나왔던 드라마에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나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전화번호 1899-9988 아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하는 번호와 마찬가지로 이런 번호들은 미리 핸드폰에 저장해 두시고 응급상황이 됐을 때 바로 전화로 상담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위험에 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인덕션이 있긴 하지만 인덕션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가스레인지를 사용했을 때 집에 불이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타이머, 자동 차단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화재 감지기가 있겠지만 혹시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식당이나 이제 부엌에 이걸 꼭 설치를 하셔야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넘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대를 설치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변기 옆에 핸드레일을 설치하셔서 앉았다 일어날 때 편하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또한 혼자 목욕하시는 경우에는 목욕할 때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목욕 의자를 마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뭐 밤에 일어나다가 또 이런 여러 가지 약들을 쓰게 되면 갑자기 밤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거실이라든지 복도에 불필요한 물건은 다 제거해 버리시고 아주 심플하게 미니멀리즘을 이제 추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이제 물건을 같이 버리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계를 무조건 바꾸셔서 큼직한 숫자가 있는 날짜와 요일이 알람이 가능한 전자시계를 바꾸셔야 됩니다. 또한 이상하게 인지장애가 생기시면요, 밤에 그렇게 무섭다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거실이라든지 방에 작은 불, 아이들 때문에 많이 나와 있죠. 미등을 바닥 쪽에 조금 이렇게 하셔서 잠자는데 많이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 작은 불을 켜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전인데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가 이제 계속 유지하려면 갱신시 인지검사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인지저하자들은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데 당연히 치매 환자, 인지저하자인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고령 운전자에 비해서도 대략 한 4.7배까지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조건 운전을 포기하게끔 함으로써 여러 가지 나쁜 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기하게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운전이 반드시 제한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만약에 운전을 계속해서 고집한다 그러면 전문의 주치의하고 상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못하게 하거나 꾸짖거나 하는 거를 보호자분이 하셨을 때는
감정의 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쁜 역은 주치 선생님이 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이때 갑자기 뭐 운전면허증을 압수하거나 자동차를 몰래 팔거나 이런 면이면 굉장히 화가 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피해야 되고, 차량 운전을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대중교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인지 기능이 오히려 증진된다. 그리고 차량 유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적으로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75세 이상 넘어가면 면허 자격 관리를 통한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라고 미리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처기에 진단 받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아직 길 잃는 적도 없고 뭐 운전도 하시는데 뭐 이런 지문 인식 등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야 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이런 지문 인식 등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 불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고 소화전을 구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어머님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고 어머님이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찰에 미리 안전하게 등록하는 대비인 거지, 길을 잃기 때문에 지문인식 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가족분들이 같이 지문인식 등록을 하시면서 또한 이제 부모님을 지문인식 등록을 하고, 아까 제가 이제 핸드폰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핸드폰을 바꾸면서 가족 모두의 위치 추적을 같이 하게 되면 어머님이, 아버님이 운동을 하시는지, 집에서 인지활동을 하시는지, 어떤 주야간 보호센터를 갔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위치 추적 앱도 무조건 같이 설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나빠져서 길을 잃는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위치 추적 단말기라든지 배회 감지기와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것은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나 복지관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또 권유해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홈카메라입니다. 아까 제가 저희 부모님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부모님 집에도 저는 홈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놀랍게 이게 완전 360도 다 돌아가고요. 저장 기능도 있고, 또한 뭔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로 얘기하면 부모님이 홈카메라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홈카메라를 설치해서 어떤 상황인지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인터넷 서치가 필요하고 또 어머님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같이 이제 연결해 볼 수도 있고, 또 이게 장단점은 있는데 단점은 환자의 동의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사용 목적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밤에 두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바로 화상으로, 이제는 조선시대는 바로 옆에 살았지만 지금은 IT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커넥션 되어 있다라는 걸 알려드려서 불안감을 좀 없앨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행동은요, 망상, 특히 도둑망상, 부정망상, 버림망상 생길 수도 있고, 환청, 환시가 생기기도 하고, 공격성이 생기기도 하고, 우울감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밤에 잠 못 주무시고 수면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각각에 대해서 적절하게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는 비약물적 접근을 하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만약에 약물적인 치료를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을 하게 되면 꼭 의료진에게 그 증상을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이런 적절한 약을 쓰게 되면 빠른 시기 안에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어떤 임종 과정에 겪었을 때, 임종 과정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심폐소생술을 할 건지, 인공호흡기를 할 건지, 항생제를 쓸 건지, 그런 여러 가지 혈액투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요. 내가 이거를 임종 과정에 갔을 때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인하는 이제 센터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인의 이름, 나이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단계로 넘어가면 의사 결정 능력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받고 가능한 나머지 가족분들, 왜냐하면 19세 이상의 어린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아까 제가 지문인식 등록도 마찬가지지만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도 같이 가서 등록하시면 아, 내가 치매 인지장애이기 때문에 나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 안 하시고 나머지 가족분들도 같이 하시게 되면 부모님이 뭔가 거부감이 없이 잘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사실 성년 후견 제도는요, 조금 이제 애매합니다. 필요하신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재산과 연관된 뭔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거나 아니면 조금 그런 문제가 뭐 좀 관리에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한정 후견인, 재산을 아까 말씀드렸던 주된 보호자가 있는데 주된 보호자분을 조금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을 가족분들이 다 동의하시고 특별히 복잡한 게 없으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조금 복잡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변호사를 빨리 지정하셔서 이러한 성년 후견 제도를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빠르면 6개월, 조금 오래 걸리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많이 나빠질 때는요, 중증 치매 산정 특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가 높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이 치매 관련에 대해서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낮춰주는 경감 제도인데요. 기존에 만약에 본인 부담률이 30%였다 그러면 중증 치매로 넘어가서 의사가 중증 치매 적용 진단서를 써드리면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지기 때문에 환자분이 많이 나빠지는 그런 경과 과정이 있으면 혹시 부모님이 중증 치매 산정 특례가 되는지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어질 결심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거의 한 10년, 12년, 15년의 과정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양원입니다. 이제 지금 저희의 이 논의가 혼자 사시는 부모님 또는 이제 부모님들끼리 사시는 그런 분들 중에 인지장애 치매가 생겼을 때 이제 이런 과정에 끝까지 갔을 때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이제 정말 돌보시는 아드님, 따님이 집을 합친다.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혼자 계시는 게 더 안전하냐? 아니면 누군가가 24시간 돌보는 요양원에 입소하는 게 더 좋으냐? 이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사람마다 환자분의 상황마다 굉장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양원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뭐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볼 수 있으면 좋지만 돌보더라도 어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요. 좋은 요양원은 유치원처럼 미리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시고 요양 등급 인정 점수가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는데요. 그 점수가 높은 데가 일반적으로 좋은 요양원입니다. 프로그램도 많고 여러 가지 재반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이제 뭐 돌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를 보고 좋은 요양원에 대해서 미리 한번 좀 리스트업을 추려 놓은 다음에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약간 놀러 가듯이 요양원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도 확인해 보시고, 아, 여기가 어떤지 이제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리 준비가 되고 난 다음에 요양원에 입소하는 거는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근데 요양원도요, 바로 들어간다고 해서 계속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치매 환자 보호자 가족 휴가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응급 상황일 때 한 열흘 정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단기간 잠깐 입소해도 되고, 뭐 가족 휴가제가 아니어도 뭐 어머님이 어딘가 뭐 거동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내지 2달 정도 입소했다가 퇴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바라보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 결국은 요양원을 입소하는 이제 가장 3가지 중요한 원인이
보호자분을 못 알아봐서 누가 돌보든 똑같을 때, 그리고 거동장애로 거의 와상 상태로 누워만 지내시고 누군가가 계속 이제 침대 같은 그런 전문 기구를 사용을 해야 할 때, 또 이런 대소변 장애로 자꾸 걸어 다니시는데도 실수를 많이 할 때, 이럴 때는 요양원 입소를 많이 하시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결국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환자를 돌볼 수 없을 때가 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퇴행성 뇌질환의 말기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 치매는 완치되지 않고 말기로 가기 때문에 입으로 식사를 못할 때는 콧줄로 할지 뱃줄로 할지, 또한 임종을 맞이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원에서 임종을 맞이할지 아니면 뭐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실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의료적인 처치가 정말 필요하다, 그럴 때는 요양병원에 가셔도 되고, 요양병원에 꼭 가셔야 될 때가 있고, 그런 의료적인 처치는 필요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임종을 맞이하시고 싶다 그러면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요양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요양원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상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사망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순환기계, 호흡기계, 신경계 질환으로 결국 이 중에서도 폐렴, 요로감염, 욕창성 궤양동에 의한 폐혈증이 가장 흔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해서 이런 말기 상태가 됐을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첫 진단 시 필요한 검사를 꼭 시행하시고 예후로 확인하시고, 퇴행성 뇌질환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병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병의 초기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많이 공부하고 알아보시고 많이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정하고 범위를 결정하셔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나기 때문에 미래를 상상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저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시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